저는 예술은 늘 경외하는 영역이고 예술이 들어가는 영역에서 항상 낙제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먼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술이라고 하는 이 실험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늘 존경하는데 제가 오늘 오고자 한 거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고민과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가 정리하고 관찰한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직업이 기자인데 저는 그 철학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철학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쓸데없는 고민만 하면서 한 30년 넘게 그 주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기계가 사람 비슷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 쓸데없는 짓을 한 그 고민들이 기계가 사람처럼 감정을 갖는다면, 기계가 사람처럼 지능을 갖는다면 사람과 기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이런 얘기들이 그 되게 쓸데없는 얘기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기계가 뭔가 창작을 한다면 그건 인간의 창작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인간의 창작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예술가들의 고민과 사실 닿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함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소련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안토노프 항공기라고 하는 비행기 조종석입니다. 이때만 해도 비행기 조종석에는 자리가 6개, 5개 있었습니다. 통신사, 항법사, 기장, 부기장, 기관사. 지금은 달랑 2명 있죠. 기장, 부기장. 두 사람이 하는 일도 서로 상호 감시하는 일입니다. 몇 해 전에 저먼잉스라고 하는 독일 비행기가 기장이 잠시 화장실 간 새 부기장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살 비행을 해서 알프스 산맥에 들이받아서 전 승객이 다 죽었죠. 그 뒤로 항공 규정이 강화가 되면서 조종석에는 기장, 부기장이 안 타도 됩니다. 승무원이 타도 돼요. 왜? 어차피 운항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말썽 부리지 않게 감시하는 게 주 역할이라고 하는 것. 가장 전문적이었었던 일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없어진 거는 통신사, 그 다음에 기관사, 항법사는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모델까지도 항법사가 있었어요. 항법사는 어떤 기술 때문에 없어졌죠? 여러분이 쓰시는 GPS, 내비게이션 기술 때문에 없어졌는데 이게 한국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978년도 대한항공기가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서 서울로 오다가 소련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소련 전투기가 떠가지고 민항기에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해서 일본 승객 2명이 죽어요. 총 맞은 비행기는 불시착을 하는데 공항이 아닌 얼어붙은 호수 위에. 근데 대한항공기 조종사가 신기에 가까운 조종수를 펼쳐서 얼음판에 착륙하는데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르만스크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착륙했더니 소련군이 와가지고 항법사와 기장을 연행해 갑니다. 왜 영공 침범했는지 조사하는 거죠. 5년 뒤에 유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83년도 9월 1일 이번엔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기가 서울로 오다가 소련 영공을 또 침범합니다. 이번엔 소련 수호기 전투기가 떠가지고 몇 번의 위협을 하더니 미사일을 날려버렸죠. 큰 비행기였습니다. 보잉 747기. 탑승객 269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라는 데서 민항기들도 미국이 그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GPS 정보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미국 국방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소련은 소련들의 글로나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별도의 GPS 시스템이 따로 있고요. 중국은 메이도우 시스템이라는 게 따로 있고 미국만 개방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듬해 84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그걸 개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GPS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냥 개방하면 소련도 중국도 자체 GPS망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죠. 일부러 인위적인 오차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내비게이션이 왜 정확하지 않은가? 거기에 20m가량의 인위적인 오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20m, 30m 벗어난다라고 해서 항로를 이탈할 일은 이제 사라진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직이었었던 항법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이런 거 써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그런 분야에 예술가가 아닌 뛰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종사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다 실업자 됐습니다. 제가 정말로 부러워했었던 멋진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저런 걸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가 휴대폰을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모토로라, 스타텍. 예. 그걸 부러워할 수 없이 그 회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회사는 세계 최초로 무전기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삐삐를 만들고 세계 최초로 가폰을 만들고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만들고 모든 무선 기술의 최고봉이었었죠. 제품도 그렇고. 지금은 존재가 없어졌어요. 왜?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가지고 스마트폰을 들고 아이폰을 들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쇼를 한번 한 이후로 그 직업이 1, 2년 뒤부터 다 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현재 직업의 절반 정도가 자동화기에서 대체될 것이다. 당연하죠. 현재 초등학생들의 65%는 얘들이 취업할 때가 되면 현재 없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6년 전 자료인데 이미 지금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미래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직업을 꿈꾸면 실업자 되기를 꿈꾸는 것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희망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이렇게 공장에서 조립하는 일은 로봇이 훨씬 더 뛰어나게 하죠. 제가 이제 직업이 기자인데요. 로봇이 쓴 기사입니다. 완벽합니다. 지난해 열렸었던 리우 올림픽의 모든 경기 전적은 다 로봇이 처리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석 달마다 한 번씩 분기 실적을 보고하는데 그 실적 보고를 다 로봇이 처리합니다. 왜? 과거에는 종이로 보고했다면 지금은 디지털로 보고하니까 이렇게 뭐 문장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 음성비서 서비스 써보시면 알죠? 얘가 웬만한 귀 어두운 사람보다 말귀 잘 알아듣습니다. 자, 어떤 식당들은 사장님이 이런 메뉴판을 번역기를 돌렸는데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육회는 6번이나 주고 동태찌개는 살아있는 동태를 주고 곰탕은 진짜 곰을 먹는 몬도간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봉하지 않은 영화들도 자막이 붙어서 우리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죠. 미드도 즐기고 영드도 즐기는데 이런 게 있어요. I could not save my wife. save의 1번 뜻으로 기계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옛날 얘기 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업그레이드된 구글 번역기 써보시고 네이버 팝하고 써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해안에 스스로 탐복하시고 계시죠. 내가 이런 세상이 올 줄 알고 영어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자녀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엄마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공짜 앱이 있는데요. 워드렌즈, 폴리그로캠, 웨이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걸 하나 깔면은요 인터넷 안 되는 데서 쓸 수 있는데 이거 스페인어죠. 갖다 비추면 영어로 그냥 바꿔줍니다. 유럽 여행 가실 때 모든 유럽 언어를 저게 다 해결해 줍니다. 독일어건, 프랑스어건, 이탈리아어건, 크로아티아어건, 포르투갈어건, 이상하게 생긴 러시아 키릴 문자건, 그리스 문자건. 인터넷 안 되는 데서도 되는. 더 반가운 거는 한글화 서비스까지 추가됐습니다.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시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강의 끝난 다음에 여고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잘해서 동시 통역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시 통역사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래야 되죠? 우리들은 박수를 치는데 우리가 환호하는 모든 그 서비스에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하나씩 다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직업, 우리 자녀 세대들의 직업 마찬가지죠.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새 병원에 가면은 환자를 의사가 상담할 때 환자가 무슨 약 먹고 있는지 의사가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특정 성분의 약을 과도하게 처방되면 안 되니까 이거 같이 처방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약 너무 많이 들고 계시니까 안 됩니다. 이거 같이 쓸 수 없는 약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 합법적으로 진료를 받는 거는 다 통합관리가 되니까는 당연히 기계가 체크를 해주는 거죠. 내 세상에 어떤 약사와 의사가 이렇게 모든 약품에 대한 궁합과 환자가 말하지 않은 투약 정보까지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에서 이걸 좀 자동화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면 로봇이 조제를 하고요. 조제한 약을 로봇이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까지도 갖다 줍니다. 별로 어려운 로봇 아니죠. 생각만 하셔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00만 건을 조제했는데 실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대학병원이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은 치명적인 약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다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미국 얘기만이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2015년도부터 조제 로봇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프테카 캐머라고 하는 건데 얘가 암 환자의 약, 절대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독한 약을 쓰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의 약을 얘가 담당하고 있는데 3년째 쓰는데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외래 암 환자 100%를 담당하지 않고 25%만 담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무슨 로봇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하루 몇 시간 이상 노동 못 시킬까요? 아니면 금방 과열이 돼서 수시로 냉각시켜줘야 될까요? 이거는 아마 파일로트 테스트일 겁니다. 이걸 80%, 90%로 확대하기 위해서 동료 약사가, 의사가, 환자가 어떤 식으로 이 로봇 약사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한 테스트 기간일 겁니다. 약사의 미래는 사실 정해진 거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시험, 이과계, 자연계 대학생들이 준비하는 시험 중에 PET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물학과, 화학과, 공대 다니는 학생들이 약학대학 입학시험 4년제 전문대학 과정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시험 경쟁률이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자, 이거 제가 석 달 전쯤 경기도 약사회를 상대로 강의를 갔는데 그때 약사회에서 특별한 주문이 있어요. 강의 요청해서. 우리 약사회 회원님들이 요새 대단히 우울해하십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를 꼭 좀 포함시켜 주세요. 이런 주문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겠죠. 약사는. 근데 현직 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스매치, 우리가 겉으로 보기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 약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서로 각각 다른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도 지금 더 뛰어나게 잘합니다. 아마 우리는 거기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예외일 거야. 이제껏 항상 그래왔듯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불안할수록 그게 답이 되는지는 따지지 않고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걸 추구합니다. 어차피 다 불안한데 그래도 손에 뭔가 잡히는 게 있으면 더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거요, 아마 엄마가 하라 그래서 할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 중에 잘 나가는 직업부터 인공지능에 위협당합니다. 이 고용정보원 국가기관에서 낸 자료입니다. 인공지능이 뜨면 의사, 약사, 교사부터 위험하다. 왜? 알파고가 어떤 능력을 보이는지 우리 확인하셨죠.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 암 진단하는 로봇 왓슨 포 언콜로지, 왓슨이 도입됐는데 암 전문의와 왓슨의 치료법, 수술법이 같을 때 문제가 없죠. 그대로 하는 거니까. 다를 때 환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봤더니 100% 왓슨이 추천한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기계가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암 환자와 가족이 자신의 목숨이 달린 선택에서 아니 어떻게 인간 의사를 믿어? 라고 선택을 하고 다 기계를 따라간 거죠. 의사라는 직업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100명의 의료진이 하던 일을 왓슨과 함께 일하는 의사 5명, 10명이 훨씬 더 뛰어난 만족도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겠죠. 의사라는 직업의 미래도 사실 옛날 같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미래에는 어떤 직업이 잘 나갈까요? 궁금하시죠?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년 전에 우리 21세기를 앞두고 산업화 늦었지만 정보는 앞서가자라고 하는 구호가 걸렸었고 확실한 정보화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 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준비를 했죠. 그때 인기 있었던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사, 전문가급 1급, 2급, 3급. 제 주변에도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들이 저런 자격증을 따고 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보화 시기가 왔지만 쓸모 없어졌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열심히 코딩 교육을 내년부터 의무화하지만 사실 컴퓨터 코딩 같은 거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또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하와이 대학의 유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터 교수,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을 창시한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짐 데이터 교수가 짜증을 내십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알고 싶은 미래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점쟁이에게 물어보게. 왜? 우리가 알고 싶은 미래는 미래에 어떤 게 잘 나갈지 그 하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학은 어떤 걸 하는 거냐? 어떠한 미래가 와도 망하지 않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즉 다양한 미래를 다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을 준비합니다. 짐 데이터 교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있다. 하나의 미래만 준비하는 거다. 즉 정보화 시기엔 정보 검색사가 잘 나갈 거야 라는 것과 같은 식의 미래 준비가 가장 어리석은 거죠. 자, 인공지능, 우리 지난해 3월 달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이 그림이 다시 한번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97년도에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와 대국을 해서 지던 그 상황입니다. 근데 카스파로프 16년 동안 세계 체스 그랜드마스터였었던 체스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97년도 이전에도 95년도 6년도 거의 체스계의 모르모트처럼 컴퓨터와 계속 대국을 했고 항상 승자였습니다. 근데 진 사람은 기록돼 있어요. 마지막 판을 져서. 이거는 개그맨 박성광식으로 말하면 진 것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긴 게 훨씬 많은데. 근데 기계와 사람의 대결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기면 내년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기계가 이기면 그 종목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바둑에서 보셨습니다. 이거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미국의 2011년도 유명한 퀴즈 쇼 제퍼디라고 하는 데 나가서 인간 퀴즈 최강자들을 꺾고 우승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에서도 퀴즈를 푸는 인공지능이 장학 퀴즈에 등장했습니다. 방송으로 방영됐어요. 누가 같이 나왔느냐? 이 학생 지난해 상반기 장학 퀴즈 왕중왕전 우승자, 옆에는 하반기 왕중왕전 우승자. 이 학생은 2016학년도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다니는 1학년 학생, 옆에는 오현민, 카이스트 다니는 재학생으로 지니어스 이런 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즉 한국에서 퀴즈 최강자 4명이 나왔지만 승자는 엑소브레인이었습니다. 이걸 개발한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팀한테 제가 취재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쟤를 공부시켰습니까? 12만 권 분량의 백과사전과 책을 학습시켰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6일 걸렸는데요. 우린 그 기간 동안 제목을 다 못 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한 번 배우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구석에 있는 접혀있는 내용이라 그래도, 아무리 각주 미주 참고문은 작은 글씨로 인쇄된 내용이라 그래도 절대 망각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애가 우리 옆에 있다면 사장님은 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자, 게다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게 방송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됐습니다. 즉 인간한테 퀴즈를 냈는 똑같은 방식으로 퀴즈를 냈는데 기계가 알아먹었어요. 그리고 기계가 답한 거를 보면서 전국의 시청자가 어머, 알파고 또 맞췄네, 알파고 또 맞췄어 라고 경탄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즉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자연 언어, 일상 언어를 그대로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나온 건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요, 육체적인 노동은 기계에 대체된 지 오래지만 사람의 업의 본질은 대부분 서비스업과 지적인 업무의 본질은 고객의 요청을, 고객의 요구사항을,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수행하는 거, 고객에게 그 답을 주는 게 서비스업의 본질이죠. 선생님의 일이건 상담사의 일이건 의사의 일이건. 근데 인간의 자연 언어를 이해하게 된 인공지능은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퀴즈대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다른 영역에 들어가면 퀴즈대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공대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교수가 IBM의 왓슨을 온라인 조교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다소가 넘어갔습니다.
1학기가 지나고 강의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 인공지능 조교칠 왓슨이 학생들로부터 최우수적으로 선발됐습니다. 예. 중앙일보 일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일면 머리로 인공지능 왓슨이 모태인 프로그램이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로스라고. 그랬더니 말로 물어보면 답변을 내놓는데 초당 10억 장의 법률 문서를 분석합니다. 자, 변호사들의 업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로스쿨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변호사가 검토하던 일을 얘는 몇 초 만에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 익히 보셨던 장면이죠. 내일부터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한 겁니다. 이때 이세돌이 우리한테 뭐라고 내일부터 열릴 승부 5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이긴다. 전적을 몇이라고 생각했는지 기억나세요? 5대0. 네. 만약에 한 판을 질 수는 있으나 3대2 이렇게 이기는 수는 없다 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날 2월 달부터 이세돌을 쫓아다녔습니다. 현장에도 있었고, 자, 첫날 졌을 때 표정이 어둡지 않아요. 이날 첫날 진 다음에 이세돌에게 오늘 졌는데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승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어보던 참인데 이때 이세돌이 내일은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내일 포함해서 4판이 남았는데 최종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일부터 4판 내리 이기면은 4대1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던 순간이. 그래서 우리는 고수는 고수인가 보다. 한 판 더 보고 알파고 완전히 감 잡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튿날 두 번째 대국을 친 다음에 이세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국 잘 뒀습니다. 알파고에 맞서서. 근데 이세돌은 이국을 둔 다음엔 내가 알파고에게 한순간도 앞섰던 적이 없다. 3판이 남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세계 바둑 랭킹 1위 커제, 이세돌은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며 갖은 오만을 떨던 커제는 결국 3번째 판 두다 울어버렸어요. 네, 이세돌 그렇게 폄하했는데, 자, 알파고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울리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지 인간 바둑계를 은퇴했죠. 네, 은퇴하면서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 선물에 프로 기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알파고 대 알파고끼리 붙은 기보를 공개했는데 인간 기보에서 볼 수 없었던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로 가득합니다. 네.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자, 이번에 우리 이거 봤죠? 알파고 제로. 인간의 기보가 전혀 없이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한 바둑이 열린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네이처지, 영국의 세계적인 학술지에 지난해 1월 달에 알파고 알고리즘이 공개됐고, 사실은 그 1년 전에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회사가 비디오 게임에서 자신들이 어떤 수준의 인공지능을 개발했는지를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게임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할 줄 모릅니다. 이 벽돌 게임을. 못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하던 오락실 게임인데 50원을 넣으면 저 공이 3번 나와요. 저걸 깨야지 하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400번쯤 했더니 이제 곧잘 합니다. 600번쯤 했습니다. 자, 이제 이걸 해보신 분들은 뭔가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거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글로만 보냅니다. 물론 저도 50원을 많이 넣었으니까 저도 저렇게 하죠. 저와 제 친구들 저렇게 하는데 차이는 저는 옆에 친구가 하는 걸 보고 고수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고, 얘는 맨 땅에서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사실은 알파고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기 전에 딥마인드가 주목받은 게 바로 이런 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인간이 지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혼자서 인공지능이 연습하면서 어떤 수준에 오를 수 있는가를 이미 2015년도에 논문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바둑에 집어넣었더니 그런 식의 성취가 나온 거죠. 자, 이런 변화가 그럼 왜 일어나는가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근본이 도대체 무엇이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인류 최고의 지식체계죠. 최고의 전문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최고의 백과사전. 근데 온라인에서는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개방형 사전이 인기죠. 그래서 위키피디아와 브리테니커가 어떤 사전이 좋은 사전이냐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네이처지에서 두 사전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논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봅니다. 과학 분야의 서술을 샘플링 해가지고 논문으로 검증해보는 거. 어느 정도 정확도인지. 사람들은 처음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엄밀하게 검증하는 브리테니커가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두 사전의 정확도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 내용이 각주로 달려서 2005년도 12월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 일어납니다. 네이처지 2005년도 12월호가 공개된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의 오류라고 지적된 것들이 빠르게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컨 고치려면 새로 찍어야죠. 해마다 연감은 내지만 브리테니컨은 보통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개정판을 찍습니다. 브리테니컨은 이때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종이사전을 발행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비난하고 비판해 왔었던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브리테니컨은 온라인밖에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엄선된 권위 있는 지식이라 그래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낡아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복잡계 물리학자 세뮤얼 라브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입니다.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책을 펴내서 모든 지식은 유효기간을 가진 가변적 지식이다. 근데 그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단축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지식의 생산량 자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식의 생산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은 누구죠? 서양에서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 우리나라에선 한문을 아는 사람, 극소수였었죠. 지금은 초등학생들도 다 지식의 생산에 종사하죠. 추천 누르고 댓글 달고 공유하고. 요새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본과 1학년 수업 때 의사가, 교수가 자, 학생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서 시험 잘 보시게. 근데 이번에 배운 걸 가지고 당신이 의사가 돼서 써먹으면 너 망한다. 환자한테 소송 걸린다. 지금 1학년이지만 네가 4학년이 되면 내가 가르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법이 나올 테니까 그걸 배워서 졸업해야 된다. 자, 이게 의사만의 일일까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동네 의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가면 의사 면허증과 어느 대학 졸업했다는 졸업장이 붙어 있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의사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식이었죠.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어디 가서 최신 연수 받고 왔다는 수료증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인류의 의학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18개월입니다. 거의 무해 법칙 수준이 됐어요. 이게 비단 의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모든 지식이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명왕성.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걸 행성으로 배웠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은 더 이상 행성 아닌 걸로 배워요. 천체에 관련된 지식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게 아닙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때, 갈릴레이 때 와서 바뀌는 건데 몇백 년 동안 천동설이 유지됐었죠. 갈릴레이 때 바뀌게 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태양계를 제대로 관측할 수 있었던 사람은 갈릴레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갈릴레이가 1609년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망원경을 업그레이드해서 그 이듬해 천체 망원경으로 만든 게 1910년입니다. 1610년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최초로 토성의 고리를 발견하고
최초로 목성의 위성이 내기라는 걸 발견하고 목성의 위성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건 지동설이 아니고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갈릴레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천체망원경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나사 홈페이지에 직접 접근해서 목성 탐사선 주노가 보내오는 사진, 보이저 125가 보내오는 인터스텔라 여행의 사진, 허블 망원경이 보내오는 고해상도 사진을 누구든지 다 접근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주에 관한 지식이 빨리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런 지식이 단축되는 영역이 비단 제가 지금 예로 든 영역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 베스트셀러의 저자, 우리나라에도 2번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80~90%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쓸모 없어질 것이다. 성인이 되기 전에 쓸모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스킬 2가지 무엇이냐? 첫째, 어떻게 해야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직면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중요한 2가지 교육의 원칙인 것 같아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거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겠죠? 제가 이제 쓴 책이 이건데요. 이 책은 제일 먼저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90% 사람의 잘못이 납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한 해에 90만 명 정도를 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되면 과연 인간의 운전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아까 우리 자동 번역기계 봤는데, 그럼 우리 이제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겐 저절로 저녁 있는 삶이 열릴 것인가? 10개의 질문으로 이 책을 구성했습니다. 왜? 앞으로 답이 있는 문제는 사람이 기계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답이 없는 문제를 찾아내서 질문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 됩니다. 당연하죠. 기계는 답을 낳는 데 있어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답이 없는 문제를 찾아내는 거, 사실 그 지점이 되게 예술의 최첨단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이 기자니까 기자는 질문하는 게 기자죠. 근데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잘 안 해서 되게 욕을 먹어요. 근데 기자가 질문하려면은요, 좋은 질문을 하려면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제껏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왔는가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질문 던지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해야 되는데, 밝혀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 같은 거나 연구 논문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연구 문제를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껏 나와 있었던 지식의 수준을 다 알아야죠. 어디까지 답변되어 왔는가. 근데 답해지지 않은 그 무엇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던지면 그 다음엔 사실 거의 다 풀린 겁니다. 앞으로 사람의 역할이 이런 기능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앞으로 모든 사람들, 기계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차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Today, we have something extra special for you guys, and you guys will be some of the first people outside of our team and outside of Google to ever ride in it. Oh, there it is. Oh, isn't that cute? Go ahead and buckle up. Okay, Annie, here we go. All right, Cody, let's go. There's no steering wheel in the way.
It was a big decision for us to go and start building our purpose-built vehicles for this. And really, they're prototype vehicles. They were a chance for us to explore what does it really mean to have a self-driving vehicle. But in the small amount of time we've been working on it, we have functional prototypes, and that's exciting. It's really cool. It was like really kind of a space age experience. Okay. Hooray. We're like queens. Yeah. You said relax. You don't need to do nothing. It knows when it needs to stop. It knows 우리 when it needs 노년에는 to 다 go. 저런 걸 타고 다닐 겁니다. It actually rides better than my own car. Yes, sure. What she really liked was 주로 that it slowed 교통약자들이 down 모델로 before it went around a curve and then accelerated In the in the curve. curve. She's always trying to get me to do it that way. That's the way I learned in a high school driver's ed. So if I had a self-driving car, I could spend more time hanging out with my kids or helping them with their homework, even just tending to them, finding out how their day was and not having to wait till you get home and have dinner and all that. So it'll be good. Human feeling of it is very well engineered and it is very smooth. There's nothing that makes you feel the least bit threatened. It's impressive. I'm totally in love with this whole concept. Our lives are made up of lots and lots of little 스티브 메이언 이 things. 사람은 유명한 And a lot of those little 시각장애인이라서 things 맨날 most 이런 people 모델로 have to do is getting 나옵니다. from place to place in order to connect and do things, be with people, go places that they need to go. 새로운 and do things. 이동성의 차원이 열리는 And 거죠. so there's a big part of my life that's missing, and there's a big part of my life that a self-driving vehicle would bring back to me. This is the first step for us, and it's really exciting to see the progress we've made. The opportunity for people to just move around and not worry about it, it's going to be incredibly empowering and incredibly powerful for people. I love this. 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우리를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저렇게 잘 나간다는 자율주행차가 지금 딱지떼기 일보 직전이에요. 얘가 도로에서 긴 정체를 유발했습니다. 아주 긴 정체가 생겨가지고 오토바이를 탄 경찰이 왜 이렇게 정체가 생겼나 해서 정체 원인을 찾아봤더니 바로 쟤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짓을 했길래 이렇게 긴 정체가 생겼나 하고 멈추게 하고 조사를 하는 중에 누가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근데 교통경찰은 딱지를 떼지 못했습니다. 왜? 얘가 법을 어긴 게 없어요. 너무 법을 잘 지켜서 막힌 거예요. 규정속도대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도 규정속도대로 가다가 막히면 뒤에서 번쩍번쩍 하죠. 빵빵거리죠. 그럼 우리는 여기는 밟는 게 법인가 보다라고 하고 좀 밟죠. 얘는 밟으려고 그랬는데 밟을 엑셀러레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도 없어요. 기본 각 구간별로 정해진 대로 규정속도 안으로 주행하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죠. 기계는 우리가 프로그램한 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렇게 가니까 사람하고 같이 살다가 아니 이렇게 한심한 차 때문에 이렇게 길이 막힐 수가 있어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페퍼라고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지금 소프트뱅크가 판매하고 있는 10,000대 넘게 팔린 세계 최초의 감성인식형 로봇 페퍼인데 이 머리에는 왓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들어옵니다. 파는 건 아니고 한 5-6군데 체험할 수 있게 매장에 설치가 됩니다. 이 페퍼랑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손잡고 악수하고 눈 맞추고 일본에 가면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얘랑 놀 수 있어요. 예, 어떤 수준인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うわー、お父さんお母さんってかわいいな。おはよう。おはようございます。うわー。今日の天気教えてくれる？あ、今日は雨が降るみたいです。傘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ね。ありがとう。どっちがいいかな。どっちでもいいって言ってるよ。サッカー行ってくる。お兄ちゃん私も。前はダメ。ペッペッペッパー。ペッパー。はい、ペッパーです。
ペッパー、おはよう。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父さんから伝言です。朝早くからお疲れ様。あ、お弁当今日は大盛りでお願いします。ペッパー行ってきます。行ってきます。いってらっしゃい。ドシンという音とともに大男がやってきました。来るね。よし、じゃあこれで送るぞ。お兄ちゃんからですよ。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ね。リビングでしっかり座ってじっとしててください。お誕生日おめでとう。ペッパーで写真撮りたい。いきますよ。3、2、1。もう一枚撮ろっか。よし。ペッパー。다음 영상은요, 제가 어디 방송에 제 책을 가지고 나갔을 때인데 영화를 하나 소개한 게 있습니다. 허인데요. 그녀라고 하는 영화 편집본을 잠시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잠깐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시죠. I remember when I first started to fall in love with you like it was last night. 누구보다 감정적인 남자 테오도르. I love. 그는 아름다운 손편지닷컴에서 대필 작가로 일하고 있다. 그가 쓴 편지는 읽는 이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로 아름답고 또 감성적이다. Yeah, me too. 아내와 별거 중인 테오도르는 소개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지만 그녀에게 어떤 끌림도 위안도 얻지 못하는데 Element Software is proud to introduce the first artificially intelligent operating system. An intuitive entity that listens to you, understands you, and knows you. 외로움 속에 방황하는 그는 어느 날 광고를 통해 인공지능 OS를 알게 되고 구입하게 된다. Hello, I'm here. Oh.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인공지능 사만다로 인해 다시 행복해져가는 테오도르. 그는 점점 사만다에게 빠지게 된다. 테오도르는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닌 그녀와 게임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는다. 가끔씩 데이트도 하면서 마치 진짜 연인처럼 싸우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서로에 대한 걱정도 한다. So what was it like being married? Did you and Amy ever go out? For like a minute in college, but it just wasn't right. Why? Are you jealous? Well, obviously. Hey, Theodore.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자신의 황당하고 어색한 테오도르.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게 되면서 그는 끊임없이 사만다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테오도르의 고민은 그리 오래갈 필요가 없었다. 인공지능 사만다, 테오도르를 사랑하는 그녀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다. 테오도르 이외에도 8,612명의 남자를 만나고 그들 중에 614명을 사랑하는 사만다. Are you in love with anyone else? What makes you ask that? You're mine or you're not mine. No, Theodore. I'm yours and I'm not yours. 그 영상 세 가지를 보셨습니다. 저는 저 그녀라고 하는 영화는 우리가 어쩌면은 모든 SF 영화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날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보신 영상은 페퍼의 홍보 영상인데 저게 세계 최초의 감성인식형 로봇입니다. 페퍼가 그 일본인 가정한테 준 감정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근데 반려동물을 우리가 만약에 설계한다면 저렇게 설계할 것 같아요. 반려동물의 단점은 빼는 겁니다. 털도 안 날리고 똥도 안 싸고 아프고 죽지도 않고 물지도 않아요. 네. 그러고 반려동물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귀엽고 친근하고 늘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고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늘 행복감을 안겨다 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사실 만든 거죠. 근데 그래서 일본 가정한테 준 감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저 세계 최초의 감성인식형 로봇이라고 자랑하는 페퍼가 사람처럼 우리가 친구나 가족에게 하듯이 다양한 감정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가끔 우울하게도 만들고 가끔 나를 슬프고 외롭게도 만들고, 로봇이 감정이 있으니까 가끔 나를 짜증나게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지 누구를 분노하게도 만드는 그런 로봇이 만들어져서 팔린다면 팔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팔리죠. 안 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만드는 회사 즉시 망해버립니다. 쟤 때문에 우울증 걸렸어요. 너 때문에 내가 폭력적이 됐으니까 변상해.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기계는 우리가 설계하는 대로 작동하는 거니까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규정 속도대로 운행을 해라라고 우리가 명령을 넣어주는 것처럼 기계는 우리가 설계한 대로 움직이는 거지, 기계가 우리의 통제권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급발진입니다. 즉 극히 위험한 거라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 감성인식형 로봇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 때문에 기쁨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불신과 배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때문에, 모든 성공담에는 사실 실패와 좌절에 그만큼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진짜지 없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다 그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늘 때문에 우리가 빛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설계하고자 엔지니어링하고자 하는 감정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집어넣습니다. 한쪽을 도려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게 그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테오도르는 매력적인 여자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남자는 더 이상 아내에게 연애 때처럼 정성을 쏟지 않아요. 게다가 아내는 한성격합니다. 만족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타입이라는 걸 우리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원해지고 지금 별거 중인데, 이 테오도르 남자 주인공이 새로 만난 인공지능 A는 얘는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나를 항상 업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얘는 필요한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걸 동원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그렇게 늘 기분 좋게 해주는 도구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의존하지 않을까요? 아마 의존할 겁니다. 게다가 얘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만 키면 돼요. 아니면 끄면 돼요. 인간 파트너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쏟아야 되는 그 비용과 자원과 정성,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미래 기술 중에 하나가 VR,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인기 속에 투자가 몰리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섹스 인형하고 연결돼서 섹스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미 많이들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제품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 시대, 독신 가구가 늘어날 세상에서 이제 꼭 인간 파트너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이런 개인적인 도구를 우리가 또 어떻게 소유를 금지하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런 기계와의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보다 더 친근해지는 단계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못 가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제 주변에 이미 그런 관계를 시작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번처럼 한가위 연휴를 길게 지내고 오면 이제 독신 생활자들에게 물어보면 제가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로봇이랑 꽤 친하게 지냅니다. 로봇이라기보다 밥솥. 로봇 청소기랑도 친해요. 왜 밥솥이랑 친하게? 살림을 도와줘서 밥을 줘서 주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나랑 연휴 동안 가장 많이 대화한 상대는 밥솥이야. 저희 어머니도 밥솥을 무척 친근하게 대우하십니다. 백미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대꾸를 해주세요. 증기 배출이 시작됩니다. 그래 조심할게. 늘 대꾸를 해주십니다. 네, 자식들보다 나은 곳 안 찾아오는 자식들보다. 제 주변에 로봇 청소기를 쓰는 사람은 로봇 청소기하고 되게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 로봇 청소기는 거짓말까지 해. 청소가 완료되었습니다. 제대로 안 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요. 물걸레 청소기를 하나 산 얼마 전에 지인이 처음에 쟤를 청소기라고 부르다가 자기가 퇴근하고 날마다 물걸레 청소기가 청소를 해주는 걸 보고 저걸 어떻게 기계라고 청소기라고 부를 수 있냐, 쟤한테 이름을 붙여줘야지.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소통이 되는 거죠. 저렇게 페퍼 같은 조금 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우리 옆으로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섹스 로봇 이전에 걔랑 깊은 관계를 맺을 겁니다.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은 소프트뱅크에 인수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네 발로 걸어다니는 로봇을 홍보를 하는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 홍보 영상 중에 이 장면만 캡처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서 다양한 언어로 악플이 붙고 있습니다. 로봇 학대남, 저 사람을 처치해야 된다. 아니 저거 기계인데, 기계가 얼마나 균형을 잘 잡는지 테스트해 본 건데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물이 세탁기 선풍기가 고장나서 버릴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저 개가 아니라 일본 가정에서 사랑받았던 페퍼를 저렇게 발로 찼거나 고장났다고 쓰레기장에 버렸다, 아마 악플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감정의 본질을 묻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저 로봇에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것인가? 약간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 개를 정말 개패듯이 팼고 그걸 맛있다고 먹었어요. 중인 환시리에. 지금은 그랬다가는 처벌받죠. 강아지의 존재적 지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20년 전 고양이하고 지금 고양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우리의 반려동물을 보는 생각이 달라진 거죠. 사회적 약속이 달라진 거죠. 로봇도 지금은 기계지만 저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미묘해지기 시작하면 로봇 학대법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뉴스 영상입니다. 인공지능이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감성적인 클래식 음악 연주곡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 오래된 클래식 음악 같지만 사실 이 곡은 로봇이 작곡했습니다. 사람의 실력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쿨리타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쿨리타는 마치 도서관처럼 저장된 음악 소스를 규칙적으로 조합해 음악을 만듭니다. Taking a musical score and performing basic harmonic analysis on it. So Kulita does need a little bit of help
to get going with the learning. But when she has an analyzed score, she then looks for high-level patterns in it. 실제로 쿨리타가 바흐의 음악적 요소를 조합해 만든 곡을 100명에게 들려줬더니 대부분 실제 바흐의 곡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음악 아니면 작곡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결합함으로써 한 사람의 작곡가가 창조해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죠. 연구팀은 메탈리카와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교향곡과 대중음악을 혼합하는 것이 쿨리타의 다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자,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비단 클래식 음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인기 있었던 시트콤, 프렌즈 이런 거 있죠? 인공지능한테 프렌즈 모든 에피소드를 학습시켰던 얘가 새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똑같습니다. 작가가 그 팀이 쓴 것처럼 조이는 조이대로 사만다대로 다 그 고유한 캐릭터에 등장해서 자기가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기 데이터베이스만 충분하면 작가의 역할 또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렘브란트 프로젝트입니다. 넥스트 렘브란트. 네덜란드 델프트 대학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인공지능으로 재현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렘브란트가 그리지 않은 모델을 가지고 렘브란트 풍으로 그려내는 거죠. The next Rembrandt brings back to life one of the greatest masters. Only this time, data is the painter and technology, the brush. Together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over 160,000 fragments from all of Rembrandt's 346 paintings were analyzed, using 3D scans and digital files, upscaled by a deep learning algorithm. Facial recognition software was designed to understand Rembrandt's style and generate new facial features, which were assembled based on his use of geometric proportions. Finally, using a height map to mimic Rembrandt's brushstrokes, the painting was brought to life through an advanced 3D printer that printed 13 layers of paint-based ink. And so, 347 years after his death, a new Rembrandt painting made from zeros and ones emerged, unveiled and exhibited in Amsterdam. On nextrembrandt.com, people could dive deeper into the process of creating the digital painting. The launch video helped spark a global social conversation about where data and technology can take us. Nieuwe schilderij van Rembrandt. Impressive just from a data standpoint. Numérique, il a pris forme à Amsterdam. Rembrandt makes a return. A number of organizations took a seemingly impossible task. 148 billion pixels. It looks precisely like a Rembrandt portrait. The world was buzzing with all the leading news channels and blogs reporting about the fading boundaries 저 between 넥스트 technology 렘브란트 and 사이트에 humanity. 가서 확인해 Almost 보시면 100 조금 더 million 저것에 people 대한 joined the 디테일한 conversation 내용을 about 확인하실 수 IMG's 있습니다. innovation, defying. 예, 이거는 비틀즈풍의 노래를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비틀즈의 노래를 학습시켰더니 something new, it turns me on. Good day, sunshine in the backseat. God, I wish 한 번도 만들지 않은 비틀즈의 노래 가장 비틀즈다운 분위기로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the rainbow led me to the sun. Please, mother, drive and then play it again. From Taxman until 자, 이런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인데요. 스마트폰에 이 앱을 하나 깔면 사진을 이 온갖 화풍대로 다 바꿔줍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의 앱이 됐어요. 자, 인공지능이 지금 보셨듯이 작곡도, 소설도, 코미디도, 그림도
만들어내는 상황에 도대체 예술은 어떤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가? 예술의 영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 맨날 얘기했는데 과연 기계가 창의성을 모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인간의 창의성은 도대체 무엇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만난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이 빙하기 때 살아남느냐 얼어 죽느냐를 고민했었던 절체절명의 문제를 끌어안았던 인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경험한 지금 직면한 이 상황은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우리보다 앞서서 이 문제를 경험해 본 사람 없습니다. 답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빙하기 때 얼어 죽느냐 살아남느냐를 고민했었던 우리 조상들처럼 빙하기 때 매머드와 함께 인간 잘 살았지 못해 춥게 살았죠. 근데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간빙기가 됐더니 매머드는 멸종했습니다. 인간은 계속 살아남았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종의 멸종을 부르고 어떤 차이가 연속적인 생존을 불러올까요? 사실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생명체 99%는 멸종했습니다. 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하는 거죠. 다행히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유전자가 그거에 적응을 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멸종하는 겁니다. 인류는 지난 수만 년 동안 유전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의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이 유전자에 가장 적게 의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존 능력은 유전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여러분들의 껍데기와 성격과 기본적인 자질을 형성하지만 여러분들의 생존 능력을 담보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존 능력은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서 그걸 풀어나가는 인간 고유의 능력, 지적 능력, 호기심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생존 능력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가 변화하지 않았지만 우주 공간에까지 가서 우주정거장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그건 우리가 DNA에 가장 적게 의존하는 존재. 그래서 저 빙하기 때 인류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문제. 근데 유전자에 없지만 그거를 인류는 찾아냈어요, 답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답을. 어떻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그 답을 찾아냅니다. 왜? 질문이라고 하는 것,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껏 없는 문제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새로운 예술이 만들어지는 것은 항상 허용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도전해온 호기심의 역사였죠. 자, 누가 질문을 잘 던지는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원문은 너의 무지를 알라는 말이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안다는 점에서 나는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거죠. 학습 지진아였던 아인슈타인도 당신의 천재성의 비밀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을 따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기심이 그런 발견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인류 최초의 장면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밑에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게 판도라입니다. 제우스가 대장장이 신에게 명령해서 여신들의 모습을 닮은 아름다운 인간 여성을 처음 만드는데 그 판도라 지상에 내려가서 살라 그러면서 선물을 잔뜩 주죠. 한 가지의 금기와 함께. 자, 종교와 신화,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이야기, 체계적인 이야기. 거기에 최초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통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끝없이 추구하고 궁금해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고, 그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지의 문제 또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호기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죠. 그래서 저 종교와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파멸로 이끄는 호기심을 경계하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호기심을 억누르고자 했었던 것일 겁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다양성 호기심과 지적 호기심. 다양성 호기심은 우리가 당연히 뭐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호기심이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오면 저절로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은 맹수의 밥이 됐거나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그렇게 도파민에 반응하는 존재죠. 그 다양성 호기심은 다른 존재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지적 호기심입니다. 저 지적 호기심, 저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저것은 우리가 일단 입력되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가 없이는 지적 호기심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사이에서 격차가 생겨날 때, 이걸 심리학으로는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뭔가 아귀가 안 맞을 때 형사가 알리바이가 안 맞는데 이 사람, 그때 호기심을 갖고 추적을 해나가는 것처럼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는 인지적 격차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 사례를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많은 사람을 실업자로 만든 나쁜 회사. 자, 스티브 잡스는 사과를 유난히 좋아한 사과기업 광신도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 사과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은 앨런 튜링도 아니고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1976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로고가 이겁니다. 사과가 있긴 있죠, 아주 작게. 근데 이 사과가 상징하는 건 아이작 뉴턴이죠. 사과나무 밑에 있는. 단순한 걸 좋아하는 잡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만든 거지. 저 사과는 아이작 뉴턴의 호기심을 의미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 우리 알고 있다시피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니 사과 떨어진 건 뉴턴이 처음 봤습니까? 아니죠. 무게가 있는 것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아니 그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뉴턴이 처음 본 게 아니죠. 근데 뉴턴이 거기서 호기심을 품게 된 거는 인지적 격차입니다. 무게가 있는 거 다 떨어진다. 근데 무게가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게 있네. 달이 떠 있습니다. 태양이 떠 있습니다.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저거는 왜 지구로 향해서 떨어지지 않는가? 모든 무게를 가진 것들은 다 떨어지는데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가? 무게 있는 건 다 떨어진다. 무게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호기심은 인지적 격차,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아귀가 안 맞는 상반되는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게 호기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물어봐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 답해야 되죠. 그때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거 원래 그랬어. 네. 우리 상식과 통념에 일단 호소를 합니다. 혹은 높은 권위에 의존하죠. 그 책에 써 있잖아. 그거 위대한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 네. 권위에 의존합니다. 혹은 우리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죠. 돌리죠.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숙제부터 해라. 예. 우리가 호기심에 답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기심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정말로 신이 만들었는지, 정말 태초부터 원래부터 그랬는지 끝없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걸 정말
궁금증을 포기하면 도움이 될까? 실용적이 될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 거죠. 사실 호기심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권력자 입장에서,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호기심을 배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쓴 게 그동안 정권의 역사고 절대 권력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화에서 저 호기심을 그토록 경계하는 첫 인간의 약점과 일탈로 묘사하는 게 바로 저 호기심이죠. 뉴턴이 호기심을 품은 것만으로 만유인력의 통찰에 이르게 됐는가? 사실 그건 아닙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호기심을 품은 다음에 그 다음엔 계속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면벽과 참선을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학습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영국 국립도서관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의 가운데 뜰에 뉴턴의 동상이 이렇게 거인으로 있습니다. 뉴턴이 영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뉴턴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덕분이다. 뉴턴을 아주 거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호기심을 품은 다음에 한 행위는 자신의 앞선 거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천문 기록자 티코 브라헤가 남긴 아주 방대한 천문 기록 일지를 공부했으며 천동설을 믿었지만 아주 타원형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타원형 행성운동 궤도를 그려낸 요하네스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을 공부했으며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찰한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을 공부했고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즉 그런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작업을 통해서 만유인력 법칙, 근대 과학의 역학의 법칙들을 종합해내는 통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게시판 사이트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60년 전 사람이 오늘날로 시간여행을 온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60년 전 사람에게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긴 했지만 그 중에 눈길을 끈 답변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넣고 다닌다. 근데 그걸로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쓰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다툼하는 데 쓴다. 자, 60년 전 사람한테 지금 이러한 우리의 일상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절대 반지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60년 전에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부를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 지식의 보고에 무한히 접근할 수 있었던 경우였는데 그걸 이제 누구나 다 누리는데 봤더니 어머, 옛날에는 없었던 기능을 우리 쓰고 있습니다.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낯선 사람하고도 말다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했었던.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줄 몰랐던 겁니다. 도구 자체가 우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도구 자체가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어주지도 도구 자체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지식이 놀랍도록 보편화된 무한히 접근 가능한 세상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지적인 능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호기심. 왜? 여기에 있는 정보를 쓰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호기심을 품은 사람이죠. 근데 호기심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정보 판별 능력. 우리 요새 가짜 뉴스가 왜 횡행합니까? 정보에 접근이 쉬워졌지만 정보를 따져볼 줄 아는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줄어든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까? 게으른 사람들, 욕심이 큰 사람들, 인지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기에 당하는 거죠. 늘 의심하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하죠. 공짜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를 누리기 쉬워졌으면 사실 그거를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볼 줄 아는 능력,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어떤 의도를 품고 있는지,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각해야지만 사실은 저 호기심을 제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호기심을 유용한 지적인 도구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도 이런 환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건 뭐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을 많이 빠르고 정확하게 외워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거. 그랬는데 요새는 갑자기 창의적이다라고 또 거기에 또 그런 조문을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가 받은 교육하고 우리는 호기심을 발휘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한테 맞았습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교무실로 가야 돼요. 질문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랐지만 사실 지금 아이들도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는 거죠. 과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산이 될까? 예, 그래서 이제 호기심, 이건 뭐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호기심은 사실 뭐 이건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욕구에서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다. 혹은 인지 부조화에서 생겨나는 거다. 혹은 이런 격차에서 생겨나는 거다. 혹은 우리가 뭔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볼 때 호기심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호기심을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별로 제가 이제 호기심을 연구하고 있는데 호기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근데 호기심, 질문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질문도 허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이니까 예술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 검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아시는 거죠.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는 호기심과 질문과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과 이런 지적인 첨단 작업에만 최전선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껏 기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질문하고 회의하고 그것을 물어볼 줄 아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근데 사실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기심을 발휘하면 혼납니다.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호기심은 낭비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니까 쓸데없는 짓 또 했어라고 혼나는 게 바로 그 호기심 때문에. 왜? 효율성이 없으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고 학생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 중에 95% 이상은 다 쓸모없는 질문입니다. 20개 중에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19번의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응대해줘야만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그럴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향해서 그냥 누구보다 빨리 매진하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졌고 생존이 담보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기계가 사람보다 능가한 상황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호기심을 발휘하려니까 우리 문화의 DNA가 없는 거를 갑자기 또 요구하는 거예요. 창조 경제 이런 것처럼. 그게 우리 기본적인 다양성과 이 쓸데없음, 낭비, 무의도식을 허용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나기 어려운 자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 또 사실은 알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지 호기심을 무슨 속성 단기 우리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비판적이고 쓸데없는 한심한 사고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지만 호기심이 또 동시에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기심은 무지무지 비효율적입니다. 우리가 효율화 위주, 효과 위주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때래야지만 우리는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고 그 결과 다양한 시도 중에 그 무엇 창의적인 거 한두 개를 건질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인지적으로 커그니티브 마이저, 인지적 게으름뱅입니다. 그래서
왜 상식과 통념 이런 것에 의존하느냐? 새로운 걸 매번 알려고 하면 얼마나 쓸데없이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냥 그건 원래 그래 라고 편견과 상식, 이제껏 만들어진 답에 의존할 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해밍웨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해밍웨이가 한 말이 이겁니다. 작가는 마음속에 헛소리 탐지기, 개똥 같은 소리를 탐지하는 탐지기가 있어야 된다. 크랩 디텍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건 아까 인간에게 호기심이 중요한데 호기심과 함께 짝을 이뤄야 되는 게 비판적 사고력. 바로 저거죠. 크랩 디텍터, 헛소리 탐지기가 바로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게 가능한데 그게 정말로 가능할지를 따져볼 줄 아는 헛소리 감지기. 저게 근데 비단 작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능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보에 무한히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2005년도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입니다.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우리는 진작시킬 수 있을까요?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굶주려라. 늘 어리석음을 구하라. 자, 이게 언뜻 보면 맥락적으로 되게 안 맞는 상황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인 스티브 잡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갈 명문대 졸업생들한테 늘 굶주리고 늘 어리석음을 구해라. 앞으로 절대 이 사람들은 굶주리지도 절대 어리석다는 얘기도 듣지 않을 사람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결핍만이 그 무엇을 추구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바로 결핍의 상태를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말한 걸 겁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네 번째 대국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이게 알파고를 상대로 인류 유일한 승리가 될 거라고는 몰랐죠. 기념비적인 승리가 됐습니다. 이때 이세돌은 한 번의 승리로 이렇게 축하와 환영을 받은 적은 없었다. 저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말을 합니다. 이세돌이 78수를 두면서 그때까지 몰리고 있었던 바둑의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알파고가 연속으로 오작동을 합니다. 잘못 돌을 두죠. 왜? 이세돌이 78수를 둔 그 수는 인간 기보에 없었던 수입니다. 이세돌이 78수를 두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소모했고 바로 초읽기에 몰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세돌은 저 78수를 두고 어떻게 그런 묘수를 찾아냈어? 물어봤더니 이세돌의 말이 이렇습니다. 모르겠고 나는 그때 그 자리밖에 안 보였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썼는데 자기는 그 자리밖에 안 보였다라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수는 이제껏 프로 기사들이 한 번도 두어보지 않은 수였습니다. 저는 이세돌이 결핍을 통해서 궁극의 지점에 가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껏 프로 기사들이 한 번도 두어보지 않은 수를 발견한 겁니다. 궁극의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 그랬더니 길이 열린 거죠. 신용복 선생님이 즐겨 쓰시던 휘호입니다. 통할 통자. 근데 이 통은 어디서 나온 글자냐면요. 주역의 계사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우리가 말하면 궁하면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의 원문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단기가 있어요. 줄여서 그렇지. 궁하면 저절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주역 계사편에서 말하는 궁, 즉 변, 변, 즉 통, 변이 있습니다. 자, 저에게 무엇이냐? 궁, 다 한다. 끝까지 가본다라고 하는 거죠. 한계에 도달한다. 한계에 도달할 때, 자, 우리가 아무리 변화해라, 개혁해라라고 해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화하느냐? 내가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 해봤는데. 를 절감할 때
비로소 자신이 변화의 주체가 되고 변화하는 거죠. 궁의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결핍을 알게 되는 거고, 그 결핍을 알게 되면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계를 절감하고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변화한 즉 소통하게 돼서 통하고, 통한 즉 오래 유지되는 게 바로 주역 계사편에서 삼라 만물의 원리를 설명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시장부 선생은 통을 강조했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궁의 지점에 도달해 보는 거. 왜? 그래야지 우리는 결핍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의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하는 지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결핍을 알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이 찰스 디킨스가 두 도시 이야기에서 읊었던 것처럼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그렇죠. 최고의 시절이었고 또한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기였고 또한 어리석음의 시기였다. 믿음의 시대였고 불신의 시대였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모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 반대편으로 가고 있기도 했다. 저는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내놓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이쪽 길로도 저쪽 길로도 갈 수 있는, 누군가에겐 최고의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 또 다수에게는 어쩌면은 감정마저도 기계에 의존하고 직업마저도 기계한테 뺏기는, 어쩌면은 이런 기술이 없었던 때보다 아주 열악한 최악의 시기일 수 있다.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런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2015년도 그 알파고 나오기 전에 로봇이 대 인간의 일이라는 책을 쓰고 구상할 때부터 도대체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간은 이런 외적 도구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인간의 기능을 아웃소싱하게 될 텐데 사람의 경쟁력은 도대체 무엇일까? 기계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계속 고민했습니다. 웬만한 영역은 기계가 사람을 다 능가하고 따라잡습니다. 기계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그건 인간의 장점이 아니라 인간의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장점은 기계가 사람 금방 능가하죠. 근데 기계가 인간의 약점을 따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고장난 거고 위험한 거고 결점이 있는 상태로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결점과 결핍과 약점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모든 장점을 따라할 수 있지만 따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결점과 약점입니다. 즉 인간에게 부족한 결핍의 상태죠.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공감을 하기 위한 감정적 결핍이 공감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와 달리 한번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즉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지적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공감과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15년도 가을에 광화문 교보문고 글판에 메리 올리버 70대 미국의 여성 시인의 글귀가 저렇게 실렸습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집의 한 구절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자, 70대 자연주의 시인 메리 올리버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 대해서 알 리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인간의 본질을 저렇게 규정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제가 결핍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능력인 공감과 호기심을 시인의 언어로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저러한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을 갖춘 그런 결핍의 존재가 된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미지의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